네, 기초과정 10번째 시간이고요. 공인중개사 법령편의 기초이론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인데, 내용은 이제 교육과 보칙,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행정처분과 벌칙이라고 하는 테마들입니다.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 있는데요.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이니까 간략하게 그 4가지 교육만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칭이 좀 긴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이렇게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항상 교육과 관련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4가지 교육을 상호 비교하면서 이동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실무교육 우리가 앞서서 들어봤었죠. 실무교육은 등록의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인인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는 그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등록 기준 확보와 관계없음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고, 고용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 누구죠?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각각 등록 신청일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은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의무로서 받게 되는 교육인데요. 이런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이 실시권자가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우리가 이 법에서 시도지사라고 칭하는 것이죠. 자, 고용인 중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고용인은 누구뿐이다? 소속 공인중개사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고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등록관청, 다시 말해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군수구청장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서너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의 대상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이것은 임의적인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된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임의적 성격의 교육일 뿐입니다. 단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할 거면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지,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 줄 의무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인데 이들이 시행하는 이러한 교육에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은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테마가 보칙 규정 중에 첫 번째 업무 위탁 규정인데 공인중개사법이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교육을 봤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나 공인중개사 협회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빠지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업무를 위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보에 고시를 해서 일반이 알 수 있도록 이 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보칙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선별해서 이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에서 어떤 위반 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나 양도대여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할 수 없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9가지 금지 행위가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9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 끝에 2가지, 즉 8호와 9호 위반이나 아니면 33조 2항에 5가지 금지 행위가 있었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할 때는 이런 위반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뒷북침은 안 준다 그 말이죠. 이미 그런 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이 적발했는데 포착했는데 뒤늦게 신고가 들어오면 뒷북치는 거니까 포상금 안 준다는 거예요.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 관청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하면 이제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면 신고 고발한 자는 헛짚었으니까 포상금 못 받는 거예요. 뒷북쳐도 안 주지만 헛짚어도 안 준다는 거죠.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이제 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만 원을 누가 주는 거죠? 지급 결정한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등록관청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으로 이 재원을 확보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중에 일부는 국고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50% 범위 내에서 지급액이 50만 원이니까 국고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25만 원까지입니다. 25만 원까지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당 50만 원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겠죠. 근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누굴 주는 게 옳습니까? 선착순이죠.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급은 5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를 해왔다면 합의한 배분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할 거지만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었다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한다. 다시 말해 50만 원을 가지고 공동신고한 자들이 몇인지를 쉬어서 n분의 1로 지급하겠다. 둘이서 공동신고했다면 25만 원씩, 5명이 공동신고했다면 각각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돈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공인중개사법 47조 1항이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6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그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 포상금을 내는데, 이때 포상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는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는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때는 지자체 조례, 즉 시도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 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됩니다. 아까 업무 위탁 보셨잖아요.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 응시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토록 하고 있다. 행정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편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 41조 이하로 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40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러면서 조문에 실제로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협회 회원은 모두 변호사죠. 의사협회 회원은 당연 의사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라고 다 공인중개사는 아닌 것이 괄호 규정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회 설립이 임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기존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어도 또 다른 협회를 저들은 만들 수 있다.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 복수의 협회가 존재한다면 어느 협회를 선택하여 내가 회원 가입할 것이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상으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는 자유주의, 설립의 절차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민법이 말하는 법인 중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사단법인이라고 양분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디요? 사단법인에 속하겠죠. 그래서 협회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의 준용 규정을 이 공인중개사법 43조가 두게 되는 겁니다. 자, 협회도 큰 틀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를 따르게 되겠죠. 단 절차상의 세부적 요건을 공인중개사법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 작성에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관은 이제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어 창립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되고요. 그 600명의 구성분포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나머지 각 시도에서는 20인 이상씩 분포가 되어서 600명 이상을 구성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가 개회가 되면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란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출석했다면 301명 이상이 정관에 동의를 했을 때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회는 설립해서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이제 설립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은 민법상 법인이든 상법상의 법인이든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른바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 인해 하나의 온전한 협회가 성립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부 조직으로서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지부는 시도 단위로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지부, 속초시 지회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 지부, 강남구 지회 이런 방식으로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지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협회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총회이죠. 총회가 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결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 조문의 제목이 협회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고유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들인데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현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그리고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고유 업무입니다. 한편 협회가 고유 업무로 부여받은 업무는 아니지만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수탁 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앞에서 우리가 업무 위탁이라는 부분에서 봤었죠. 시험 시행 업무 위탁받을 수 있고요. 교육 업무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나 각 교육 업무를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거지 협회만 위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우셨는데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었잖아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는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에도 어디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도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였었습니다. 본래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 업무와 협회가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수탁 업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고유 업무 중에서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제사업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의 세 가지 방법 본 게 있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하나의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세 가지 업무보증 설정 방법 중에 하나인 그 공제사업을 공인중개사협회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랍니다. 단 협회가 그러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회원 상호 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으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공제사업만큼은
협회가 할 수 있지만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승인받은 공제 규정대로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제 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운용실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위원회 하나 공부한 게 있었습니다. 저 앞에 2장 공인중개사제도에서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와 이 위원회를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이었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었어요. 여기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도 동일하게 있는 규정이지만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만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만 1명이 있었지 부위원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했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그런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는데, 이들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들이 선출하여 투표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도 있으나 부위원장도 1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두 위원회,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운영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개의가 되고 위원회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건을 찬성했으면 그 안건이 의결되게 된다. 과반수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왔는데,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에서 협회정관 의결 요건이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거기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과반수란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과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도 지엽적이지만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부분이 행정처분과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가하는 제재는 큰 틀로는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5가지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 5가지를 일컬어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행정처분은 3가지의 취소와 2가지의 정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처분 3가지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2가지 정지 처분, 이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의 벌칙은 다시 2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벌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리우는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벌칙은 행정형벌과 과태료로 양분되고 다시 행정형벌은 위반 사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가지의 형벌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가해지는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로 구분되어서 행정형벌 2가지, 즉 3년 3천과 1년 1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 2가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형벌 2가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 2가지, 4가지의 벌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이 법상의 제재는 이렇게 벌칙과 행정처분으로 양분이 되는데 그 중에 먼저 행정처분은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요, 등록을 한 자여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겠죠. 용어의 정의에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러므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인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기초과정이지만 유의할 것은 그런데 만일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었다면 업무 정지 처분만큼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 처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대문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분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동대문구에 있는 주사무소 놔두고 서대문구 분사무소만 독립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여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은 그자가 공인중개사라면 그냥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든 아니면 중개법인의 대표이사든 분사무소 책임자든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취소 사유 적발 시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격 정지 처분은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전담마크할 목적으로 만든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누구에게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내려지는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 지정을 받은 자를 일컬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러므로 지정 취소 처분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받게 되는 유일한 본법상 행정처분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저러한 자들에게 누가 내리느냐? 이거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준자가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가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인 것이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누가 자격증을 교부 발급하나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증을 교부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갖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누구에게 지정을 받았어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행정처분권자들이 저러한 행정처분을 그러한 자들에게 행할 때 그 행정처분이 갖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구분해 보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는 재량처분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될 수가 있어요. 한편 자격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 사유이기 때문에 4가지 자격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적발이 되면 시도지사는 자격은 취소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서 등록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38조의 규정이 있는데 38조 1항에 있는 위반 사유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38조 2항에 있는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들을 일컬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일컬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한다는 거죠. 5가지 행정처분 중에 취소 처분은 3가지가 있었죠. 취소 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처분 전 단계 미리 예방함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 구제 절차로서 취소 처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자격이 취소되어도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이 그러하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근데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양분되는데 징역이나 벌금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 형사재판부가 선고하는 거죠.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법원이. 사법부가 내리는 형법상의 벌입니다. 그런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는데 어떤 과태료 처분은 국토부 장관이 행하고요. 어떤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고 어떤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하나 일일이 암기할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 처분 사유는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이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이든
위반 사유만 봐도 위반 행위의 주체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가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반 행위자라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을 행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이거나 연수교육 관련 위반이라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죠. 그 다음 중개 업무 관련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면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다. 과태료 처분권자는 그렇게 급을 맞추어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공인중개사법상의 제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법 40조가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했다가 후일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받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므로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 때문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처분을 당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도록 처분의 제재 효과를 연결하는 승계 규정도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승계라는 규정에서 두게 된다는 거죠.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편, 우리 과목의 세 조각 중에 한 조각인 법령편의 기초이론들 모두 정리해 보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기초이론 정리 들어가겠습니다.